현수야, 여기가 어디니? 봄소풍 간다며. 어머니, 이곳이 어머니 집이에요. 앞으로는 여기서 지내세요.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나 그냥 잠깐 나들이 온 거 아니었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집에서 힘들어 하신 거. 여기가 어머니한테도 저희한테도 편해요. 그럼 내 집은? 내가 살던 그 집은 어쩌고? 이미 팔았어요. 어머니 없이 너무 넓었잖아요.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현수야! 저는 올해 72를 맞이한 김복순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이곳에서만 평생을 살아왔죠. 부모님께선 일찍 농사를 지으셨고 제가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우며 어렵게 살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는 동네에서 성격 좋고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지만 마음속엔 늘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청춘의 문턱을 넘던 25, 인근 마을에서 온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옷가게를 하며 그럭저럭 삶을 꾸려나갔어요. 그런데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저는 그때 이미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지요.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가게를 열고 밤늦도록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키우려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지요.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며 복순 씨는 참 대단해요. 억척스러워요. 라고 칭찬했지만 사실 제 마음 깊숙이엔 늘 아들을 향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아들 현수는 제가 삶을 버텨낸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현수가 건강히 자라고 학교에서 칭찬받을 때마다 저는 고생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렇게 현수는 제 기대대로 바르고 성실하게 자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고 저는 드디어 삶의 결실을 맺은 듯한 기쁨에 젖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가족 사이에서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었지만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왠지 모르게 외로웠습니다. 식사 때도 저만 식탁에서 멀리 떨어져 앉는 경우가 늘었고 대화에도 끼지 못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지요. 저는 현수와 며느리가 저를 불편해하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혼자 방에서 손주들이 그린 그림을 보며 옛 사진을 들춰보며 남편과 행복했던 짧은 시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생각하며 하루하루 슬픔을 안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현수가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의 일이었어요. 아들이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날씨도 좋은데 이번 주말에 가족들하고 다 같이 벚꽃 보러 소풍 가요. 그 한마디에 저는 온갖 걱정을 다 내려놓고 기쁨에 들떴습니다. 현수가 드디어 다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오랜만에 제게 미소를 보였고 저는 이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하나로 뭉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벚꽃길 뒤에 차갑고 잔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입니다.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갈 기대에 한껏 부풀었던 저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 것이 말입니다. 가족들이 소풍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저를 슬쩍 피하거나 저만 모르게 서로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제가 예민해졌다고 생각했어요. 노인이 되고 나니
작은 일에도 섭섭함이 많아지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현수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걸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진짜 이번에 보내는 거 맞죠? 더 이상은 못 참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낸다라는 말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저는 두려움에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초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마주칠 때마다 차갑고 냉랭한 표정만 보였습니다. 아들 현수마저 며느리의 말에 그래. 곧 다 정리될 거야. 라고 차분하게 대답하는 걸 들으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켜 맴돌았지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던 걸까? 자식 키우느라 평생을 다 바쳤는데 이렇게 대접받을 일인가? 그런 생각에 눈물만 자꾸 흘렀습니다. 그러나 설마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자꾸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요. 하지만 그 후로도 제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손주들마저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손주들의 뒷모습에 저는 매번 상처를 입었죠. 언젠가는 며느리가 손주들에게 조용히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힘드시니까 가까이 가지 마. 피곤해 하시잖아. 하지만 저는 손주들로 인해 힘들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이 제 삶의 유일한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손주들을 제게서 멀리 떨어뜨리려 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가족들 사이에서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식사를 준비해도 가족들은 제 밥상을 따로 차려주었고 외출할 때도 저에게는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점점 저는 그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외로워져야 하는지 분노와 슬픔이 솟구치곤 했지만 가족들에게 혹여라도 짐이 될까봐 차마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소풍을 가자고 한 그 말에 저는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아들이 처음 집을 나서던 날 제가 입혀줬던 하얀 셔츠와 남편의 낡은 양복 넥타이를 생각하며 그 어린 시절처럼 다정한 가족의 모습을 다시 꿈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것이 벚꽃길이 아니라 더욱 차갑고 가혹한 현실이라는 걸 말입니다. 소풍 가기로 약속한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서 곱게 화장을 하고 아껴두었던 고운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화장대 앞에서 저를 비추는 거울 속 제 모습은 오랜만에 밝고 생기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에 저절로 미소가 나왔지요. 현관 앞에서 가족들이 준비하는 소리에 저는 방에서 나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준비 다 됐니? 날씨가 정말 좋구나. 다들 기분 좋게 출발하자.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보고 잠깐 얼굴을 찡그렸다가 곧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돌렸죠. 그런 반응에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니, 현수야? 현수는 여전히 저를 보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시면 알아요, 어머니. 무언가 기분이 찜찜했지만 저는 일부러 더 밝게 행동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설렘과 함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손주들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벚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눈에는 그 꽃들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달렸을까요? 익숙하지 않은 길로 들어서는 걸 보고 저는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여긴 어디니? 이런 곳에 벚꽃이 피었니? 현수는 여전히 대답 없이 앞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차가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기대했던 공원이나 벚꽃 명소가 아니라 낯선 요양원의 입구였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야, 여기가 어디니? 우리 왜 여기에 왔어? 현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저를 향해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면 모두에게 편하실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는 좀 쉬셔야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처음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현수야. 엄마는 너희랑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어. 나 아직 건강해. 힘들지 않아. 그러자 며느리가 곧바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더는 저희랑 사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여기가 시설도 좋고 어머니가 편하게 계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숨겨왔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편하다고? 너희가 편하려는 거겠지? 내가 평생 너 하나 키우겠다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저는 울분이 터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결정된 거예요. 집도 정리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가 돌아갈 집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내 삶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가 싶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저는 제발 아니길, 꿈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이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나오더니 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냉정하게 돌아서서 차에 올랐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가족들의 차를 멍하니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살아온 집과 가족에게 버림받은 채로 낯선 요양원의 차가운 현실 앞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배신감과 슬픔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했던 봄날이었습니다. 처음 요양원 문을 들어섰을 때 제 두 다리는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인사는 공손했지만 저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 그것도 벚꽃 소풍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속았다는 사실은 평생을 살아오며 느낀 어떤 상처보다 깊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요양원 방 한켠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 모르는 얼굴들, 정적만이 감도는 복도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넣어온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것이 지금 내 전부였습니다. 평생 살던 집, 소중했던 앨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은 모두 뒤로 한 채 여기 와 있었죠. 정말이지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떠오르는 건 현수의 말투,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 그리고 떠나던 손주들의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스스로를 원망하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내 헌신이
내 사랑이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 싶어 억울하기도 했고 분노도 치밀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마저도 지쳐서 무기력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멘붕이었죠.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직원이 다가와 무슨 말을 해도 멍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계셨지만 저는 쉽게 그들 곁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와도 대답이 잘 안 나왔어요. 제 입에서는 오직 한마디 아들이 나를 여기 두고 갔어요. 이 말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간호사가 제게 슬쩍 물었습니다. 어머님, 가족이 오기로 한 날인데 연락이 없네요. 혹시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핸드폰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날 차에 두고 내렸던 핸드폰은 끝내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의도적으로 제 연락수단을 끊었다는 걸요. 연락할 길이 없다는 사실은 제 안의 작은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반겨주지 않는 이곳, 희망 없는 생활, 그리고 점점 무너지는 제 자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고 피곤해 찌들어 있었어요. 눈가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칼은 금세 하얘졌습니다. 식당에 나가 앉아 있으면 다른 어르신들은 조용히 밥을 먹고 계셨습니다. 몇몇은 사소한 얘기를 나누었지만 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웃음이 나지 않았고 그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하루는 참 길었습니다. 혼자 방 안에서 오랜 시간 시계 초침만 바라보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장 아팠던 순간은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조용한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생일날을 맞았습니다. 예전엔 아들이 케이크라도 하나 사와서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하던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나 소중했구나 싶었어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를 그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어. 내 인생 내가 다시 찾아야지. 그 다짐은 제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처럼 살아났습니다. 아직은 작고 약했지만 언젠가 이 어둠을 밝힐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웠던 요양원 생활이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제 마음의 문도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같은 처지에 있는 또래 어르신들의 따뜻한 눈빛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 특별히 다가온 이는 옆방에 계시던 영자 씨였습니다. 영자 씨는 저보다 2살 아래였고 말수가 많지도 않지만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를 건넸을 때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땐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난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말을 섞기 시작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지요. 영자 씨는 나름대로 복잡한 사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재산 문제로 다투다 결국 그녀를 서로 떠넘겼고 마지막에 선택한 곳이 이 요양원이었대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와 저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마치 늦게 만난 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하루는 영자 씨가 작은 라디오를 하나 들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복순 씨, 이 노래 기억나요? 라디오에서는
예전에 즐겨 듣던 패티김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함께 따라 불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노래 하나가 그 시절 추억을 불러오고 잃어버렸던 웃음도 조금씩 돌아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의 젊은 청년 한 명이 봉사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깔끔한 셔츠 차림에 다정한 말투, 말 그대로 엄친아 같던 청년이었죠. 알고 보니 그는 근처 로펌에서 일하는 신입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어르신들 말을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어주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 청년과 저는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그날 저는 그 청년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 이야기,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그날의 벚꽃 소풍과 요양원 배신까지 말하다 보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절대로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뭔가 결심한 듯한 강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정식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 그 자체가 어미 된 입장에선 너무나도 무거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지금 이대로 죽는다면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모욕당한 채 끝낼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 다시 한번 살아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희미하지만 확실한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가 제 안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변호사, 이름은 준영이었습니다. 나이는 32. 겉모습만 보면 도시에서 자란 반듯한 청년 같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고 어르신들 앞에서는 늘 정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매주 토요일이면 요양원에 와서 우리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로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에게 처음으로 제 억울함을 꺼내놓았던 것이고 그 일이 시작이 되었죠. 준영이는 제 이야기를 들은 뒤 며칠 동안 조용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찾아와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우선 어머님 명의의 집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고 현재 매각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어머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이 사용됐다는 점이에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내 도장을 걔들이 가져갔단 말이냐? 내가 언제 도장 찍은 적도 없는데. 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마 어머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집안에서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인감증명서나 등기서류 같은 걸 현수 씨가 받아간 적 있나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현수가 저에게 말했었죠. 어머니, 통장 정리하려면 인감이 필요하대요. 그냥 서류 하나 도장만 찍어주세요. 간단한 거예요. 그때 저는 의심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아들이니까 설마 나쁜 짓을 하겠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게 결국 제 전 재산을 내어주는 사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준영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와 재산 편취입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면 민사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처음엔 많이 망설였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소송이라니 너무나 큰 결심이 필요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요양원 침대에서 홀로 지새운 수많은 밤, 손주들의 냉랭한 뒷모습, 벚꽃 아래의 거짓말들이 제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엄마였고 할머니였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이용당해야 하는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영 씨, 나 할게요. 끝까지 가보겠어요.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없도록. 그 말을 들은 준영은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준영은 저와 함께 은행 거래 내역, 인감증명 발급 기록, 집 매각 관련 서류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현수와 며느리의 재산 흐름도 조사했지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또 한 번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을 중도 해지했고 보험도 몰래 해지해서 그 돈으로 외제차를 사고 고급 아파트로 이사까지 갔더군요. 그 돈으로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사고 아이들 학원비로 펑펑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에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걔들은 날 엄마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돈줄로 본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 잃어버린 시간들, 그리고 무너졌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준영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어머님 편에 서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이렇게 진심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 인생 아직 내 손 안에 있어. 그리고 그 마음은 곧 법정에서 펼쳐질 뜨거운 싸움의 불씨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으로 재산 반환 청구를 시작했고 동시에 형사고소로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를 제기했지요. 가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양보하며 살아왔으니 이제는 제 몫의 정의를 찾을 차례였지요. 소장 접수가 이루어지고 몇 주 뒤 저는 법원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새로 산 단정한 옷을 입고 요양원 친구 영자 씨의 손을 꼭 잡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은 떨리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가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아들과 며느리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순간 제 안에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사랑했던 아들, 모든 걸 내어주고도 미안해했던 내 자식이 이렇게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재판은 시작됐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준영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을 신뢰하고 인감도장을 맡겼지만 피고는 이를 악용해 어머니의 명의로 재산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졌고 이후 연락까지 단절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편취이자 노인 학대입니다. 판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반면 아들의 변호인은 가족 간의 오해일 뿐이며
어머니의 생활을 걱정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허술하고 빈틈이 많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은행 거래 내역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SNS에 올린 명품 쇼핑 인장 사진들이었죠. 제가 증인석에 섰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살면서 이 아이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제게 남편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현수 하나가 제 전부였어요. 그래서 뭐든 다 해줬지요. 새 옷을 사 입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저는 항상 이 아이부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이렇게 저를 제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더는 이어가지 못했죠. 잠시 법정이 조용해졌고 판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판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으로 편취한 재산 전액을 반환하고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울러 위 조치 외에도 형사상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고 며느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둘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마친 후 준영은 말없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저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오래된 빗으로 제 머리를 천천히 빗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복순아, 수고했다. 잘 견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되지 말자. 내 이름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자. 법정 싸움이 모두 끝난 후 제 손에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집문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인감도장도 되찾았고 은행에 잠들어 있던 제 이름의 계좌도 복원되었지요. 겉으로 보기에 저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셈이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저는 누구의 엄마, 며느리와 사는 시어머니로만 존재했지요. 제 이름 석자보다 현수의 엄마로 불리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껍질을 벗겨낸 지금 저는 온전히 김복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서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종종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쁜 와중에도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고 라디오 사연을 함께 들으며 조용히 웃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조용히 말하더군요. 어머님, 사실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셨어요. 일찍 치매가 오셔서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린 게 늘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른 어머님들께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영이란 사람은 단순히 법을 아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따뜻한 이웃이었지요. 이후 저는 요양원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이곳이 가장 아픈 기억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제 인생 이막이 시작된 소중한 공간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곳에서 자발적으로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불편한 어르신에게 머리를 빗겨드리고 식사 때 국을 떠드리고 외로움에 지친 분들과 함께 앉아 라디오를 듣고 추억을 나누곤 했죠. 영자 씨와 저는 요양원의 작은 프로그램도 함께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밤이라는 코너였는데 어르신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사랑 이야기, 후회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참 고생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숨 쉬고 있고 서로를 보듬으며 웃을 수 있어요. 그걸로도 참 고맙고 기적 같은 일 아닐까요? 사람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중엔 말없이 늘 혼자 지내시던 최 씨 할아버지도 있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순 할머니, 그 말 듣고 나니까 나도 살아보고 싶어졌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우며 하늘을 향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살게 해주셔서, 다시 웃게 해주셔서.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어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삶은 봄날 벚꽃처럼 한 번은 사라졌지만 다시 피어나리라 믿는다. 그리고 이 말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의 끝에 다다른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봄은 다시 옵니다. 그 봄날, 그 벚꽃길을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닐 겁니다. 이야기를 끝맺기 전에 제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복순이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다 생각이 드신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